자, 이번 주 저희가 만나볼 기업은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취준생에게 역시나 인기가 많은 곳이겠죠? 그렇죠. 인기 많은 이유를 보면 일단 돈을 많이 줍니다. 예,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게 뭐냐면 금융공기업이거든요. 금융공기업은 조금 가기가 어려운데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회사 자체가, 이 공사 자체가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굉장히 좀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실 뭐 이름이 아주 낯설진 않은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면서 집 하나를 이제 사게 될 텐데요. 아니면 대출을 그런가요? 받거나. 네, 네. 그럴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이죠.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우징이 앞에 붙고요.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에 출범한 공기업이고요. 이제 사업이 좀 중요한데 보금자리론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업하시면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실 거고요. 거기에 보금자리론을 꼭 알아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적격 대출 공급, 그다음에 주택 보증.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유동화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 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제일 처음 나왔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집을 좀 사고 싶네요. 네. 집을 뭐 대출을 할 때 아마 여러분 꼭 한번 찾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될 텐데 네. 그 밖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맞습니다. 있어서요. 업무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가지인데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주택 보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나중에 살 때 대출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해서 여러분들이 딱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은행한테 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보증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 자금, 역시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갚을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서를 역시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주택 보증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은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부동산 자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환금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 일은 없어요. 근데 자산은 많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미국에는 영모기지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예요. 그게 바로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당신의 주택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환산해서 매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집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점점 시대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더욱더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많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업 쪽인데요.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중요한 게 이제 10년 이상입니다.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동안에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대출을 공급해줘서 집 살 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출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동화증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증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팝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우리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화증권. 채권 시장으로부터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 재원 확충.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재원을 확충하는 거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주택금융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동화증권이 무슨 말인지를 꼭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연금, 뭐 보증, 또 보금자리론 사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해본 이름인데요. 네. 이 유동화증권은 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메인은 이 내용이라고 해도 오. 할 정도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MBS라고 합니다. MBS는 M은 모기지예요. 모기지는 쉽게 얘기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기지가 기반이 된 세큐리티스, 영어를 많이 쓰네요. 뭐죠 이게? 증권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택 저당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서현 씨가 집을 사려고 해요. 오. 은행 가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뭐를 설정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솔직히 서현 씨 이거는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딘가에 표기를 해놓겠어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떼면 을구에 저당권이 딱 뭐 채권 최고의 금액 얼마라고 딱 적힐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현 씨가 이럴 일은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러면 은행은 사실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이 집은 당신이 돈을 갚기 전까지 우리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겠다라고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당신네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으면 서현 씨한테 30년 동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30년 동안에 아주 푼돈이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면 될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넘기냐?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현 씨뿐만 아니라 미정 씨도 있고 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채권들을 다 모으겠죠. 네.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게 MBS예요. 오. 예,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금융회사한테 야, 이거 우리가 사줄 테니까 니네 이거 가지고 돈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갈까? 네. 이거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채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MBS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증권화시킵니다. 그럼 어디에 상장되겠어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누가 사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요구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요. 그럼 돈이 거꾸로 가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MBS를 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돈이 생기겠죠. 이 돈을 어디다 줘요? 은행에 주겠죠. 그럼 은행은 이 돈 가지고 또 뭐 합니까? 돈이 들어왔네.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택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장 근원적 어떤 본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면접장을 가시건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좋은 선순환을 만드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냥 일반인 시선에서는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공기업이 네.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뭐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금은 이 퍼센티지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근데 거의 50% 이상 되는 주택자금을 수월하게 빌릴 수 있죠. 이 제도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계속 융통을 해주니까 나도 빌릴 수 있고 얘도 빌릴 수 있고 자격만 되면 다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융회사도 좋죠. 은행들도 우리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고요. 또 주택금융공사가 우리 걸 사주니까 또 재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 증권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요. 국가가 보증을 하는데 이게 망할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예요? 이거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돈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간에 껴서 다 선순환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실제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0년 10월 13일 날에 30년 만기의 MBS를 발행했어요. 주금공이 30년 만기 MBS를 발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되는 돈이 솔직히 얘기해서 또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거죠. 왜? 그 돈이 다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MBS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내 돈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회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국민연금 내요. 그럼 기관, 가장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재원이 또 뭐예요? 여러분들 월급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을 이렇게 유동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조금 이해됐어요. 어려운가요? 알 듯 아직 조금 어려운데 좀 끝나고 쉽게, 한번 예. 다시 보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인재상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인재상은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입니다. 창조인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창조는 여러분들이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일 테니까 창조고요. 그다음 전문이겠죠. 이쪽은 진짜 금융 쪽, 특히나 주택금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요. 그쪽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화합인이라고 해서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을 가지고 인류, 국가, 사회, 고객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들, 이것이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재상 마음에 새기고 자 네.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인재들 채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공고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채용 공고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대졸 수준 5급 요걸 기준으로 좀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는 이건 이제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수도권에 총 31분, 비수도권이 27분, 그다음에 특별 전형에 장애와 보훈으로 나뉘는데 저는 일반 전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테니까 이쪽이 사실 합쳐서 많이 뽑는 데가 있는데 저는 주공공처럼 이렇게 수도권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를 나눠서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보고 또 행정 쪽에 있어서 경영, 경제, 법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타겟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전체 채용 인원을 보니까 총 72분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모집 분야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고 지원 요건과 가점 및 우대사항, 왜냐하면은 공공기관마다 이 가점과 우대사항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주택금융공사 사실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의 인원, 그러니까 72명이잖아요. 네네. 글쎄요, 많이 채용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그렇죠. 정도일까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뭐 코레이나 한전 비교했을 때는 많이 뽑는 쪽은 아닌데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 이런 걸 좀 봤을 땐 저는 이런 부분은 또 많은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채 어떤 분들이 지원 가능한지 지원 자격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공통 지원 자격은 뭐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에 이제 60세, 만 60세 초과하시는 분만 안 되시는 거,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과 고교 전형이 있는데 고교 전형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마 고등학교이신 분들은,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여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진짜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추천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들도 역시 지원 자격의 충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올해 8월부터 근무 가능해야 됩니다. 입사 네. 유예가 불가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인재, 비수도권 인재를 무슨 기준으로 가릴 것이냐?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이 내가 있는 학교가 수도권 지역이다라면 여러분들 수도권 인재.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비수도권 인재니까 그거에 맞게 전략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원 자격 살펴봤고요. 이제 어떤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온라인 서류 접수가 다음 주죠. 18일까지니까 그거 좀 잊지 말고 잘 지원해 주시고요. 서류 전형에서의 이제 지원서 평가가 30배수입니다. 30배수.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서류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필기에서 보니까 일반 전형 기준이 1차가 10배수, 2차가 2배수입니다. 그래서 필기 과목을 보면 NCS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필기 과목에 있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을 보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약술,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경쟁률에 있어서 허수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필기 1차와 2차 요거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그 다음에 최종 선발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기업 지원할 때 이제 서류 전형을 항상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류 전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서류 전형을 내일 진행을 하죠. 야, 여기 서류 전형이 좀 어려워요. 오. 네, 다른 데랑 복사 붙여넣기가 좀 힘들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도 여러분들 직무능력 기술서를 먼저 쓰게 돼 있는데 직무능력 기술서 하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직무에 있어서 지식 경험 그런 부분들, 지식, 자격, 경험 및 이런 것들 좀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인재상, 부합도, 조직문화 이해 등이 있는데 사실 이게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 HF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런 선행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좀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의사항을 보니까 직무 능력과 직무 적성 기술서상의 한 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다, 아니면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여러분들이 몇 자를 써야 되냐, 자소서 항목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글자 수 채우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1000자가 좀 넘어 800자까지는 100% 채워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1000자 정도가 넘어가면 80% 이상은 채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미만이면 그건 들어갈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넘기죠. 컨트롤 V 할 때 간혹가다 이게 마감이 임박하면 놓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마감 이틀 전에는 내가 접수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이러한 실수를 안 해주시는 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소서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희도 내일 이 시간 네. 준비했으니까요.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업 지원할 때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우대사항입니다. 네. 어떨까요? 우대사항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같이 정리된 걸 보면 일단 뭐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공사 우수 인턴일 텐데 이것도 서류 단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접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과 이전 지역은 어차피 이분들끼리의 싸움이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한다. 자기소개서부터 꼼꼼히 잘 쓰자.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어떤 근무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근무 조건 좋다고 합니다. 오, 자, 반갑네요. 채용 형태는 종합직 5급이고요. 약 3개월 수습기간 부여한 다음에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 해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인턴 채용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아웃풋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행실, 자질,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니까 그런 데에서만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본사가 부산에 있죠. 본사 및 전국 지사.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2명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봤을 때 전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규모 적정한 것 같다고 보고요. 기본 연봉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성과급 제외 4,100만 원 수준. 와. 앞에 자가 4자입니다. 성과급도 준대요, 여러분들. 와. 순이익이 2천억씩 나는 그런 회사라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근무 시간은 주 5일과 1일 8시간 근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야, 신의 직장이네요. 두 분 준비해 역시. 보시죠. 신의 직장이. 저 너무 감동이에요. 왜 이렇게 감명받으세요?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감명받는 어머, 거죠? 괜찮네. 기본 일단- 연봉인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인가요? 둘 다. 돈. 답니까? 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야. 근데 네. 참 어렵죠. 우선은 채용 직무를 하나씩 좀 그렇죠. 분석해 네, 봐야겠어요. 그럴까요? 어디서 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럴까요? 지금부터 저도 한번 네. 더 크게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용 인원이 또 가장 많이 뽑는 곳이 행정직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행정직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서현 씨는 여신 심사 잘 하실 것 같아요. 오, 여신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아,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결이 되는군요. 자, 볼게요. 상품 개발이 있고 여신 심사 있고 유동화 있고 채권 관리 있습니다. 상품 개발은 뭐겠어요?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특히나 정부 정책이 좀 변해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는 정책들을 좀 부응하는 정책들을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신 심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신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거 하겠으니까 뭐 분석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주택금융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화 증권이고요. 다음에 채권 관리죠. 채권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채권 줬는데 돈 빌려줬는데 왜 안 주냐? 우리가 회수할게라는 약 밑에 써 있죠. 추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다. 너무 재밌는 게 네. 금융과 심사와 유동화는 NCS 미개발 직무입니다. 제가 그때도 지난번에 나와서 이 방송을 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아직 NCS 미개발이라고 하시면 저에게 용역을 주신다면 제가
개발을 잘 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야, 깨알 공보. 오늘 각자의 어떤 욕망들이 많이 표출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행정직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앞에 있는 게 주택금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경영학과이신 분들이 이쪽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 상품 개발, 여신 심사, 그다음 채권 관리 등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쪽으로 하나 타겟팅을 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동화라고 하는 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테니까 유동화가 진짜 어렵거든요. 부동산 금융에서도 유동화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 내가 증권회사 가려고 했었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직무기술서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행정직을 살펴봤고요. 전산직은 딱 한 명씩만 뽑더라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리가 좁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짚어봐야겠죠. 네,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직무기술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직무는 5가지입니다. 정보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보안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는 IT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보면은 뭐 아키텍처 설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키텍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연동 설계라는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거나 자원 관리하는 역할이고요. 또 이쪽은 중요한 게 아무래도 보안이 되겠죠. 그래서 보안 관련된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관리,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 통제 및 모니터링 쪽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IT 시스템 관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IT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ERP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IT 시스템 형상 관리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쪽은 내가 죽음공을 가기 위해서 IT를 했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IT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사실 뭐 금융 쪽이라고 뭔가 또 특정 직무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한번 지원해 보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네.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래서 허수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티오가 하나씩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들어가려고 하는 전산직 분들은 사실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세분화 시킨다면 여러분들 중에 은행 IT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금융 쪽에. 왜냐하면 이제 IT와 금융이 결합되어서 여기도 지금은 이런 역할만 하지만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있겠죠. 네. 그럼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여신 심사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금융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고 싶고 이외에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치를 좀 창출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라 한다면 IT는 무조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얼마만큼 내가 펼쳐봤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IT 지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해서 특히나 금융 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브릿지를 놓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프로세싱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들어가서 어떤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 제안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직에 필요한 역량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기술, 지식, 기술, 태도란 게 있는데요. 어찌됐건 서류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역량은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면접장 가셨을 때 사실 이 전산직 쪽은 다 이제 고만고만한 기술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경력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산직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혼자만 일할 거라 생각하세요. 나 컴퓨터랑만 둘이서 이제 대화하면서. 근데 전산직만큼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업의 모든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셨을 때는 의사소통을 잘한다. 대인관계를 잘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이신 분들은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지식과 기술 등의 정량적인 팩트 위주로 써주시고 면접장 가셨을 때는 네, 저 사람들이랑 협업 잘해요.
저는 실제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할 때 제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산직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원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꿀팁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실 얘기일까요? 네, 우리 서현 씨한테도 꿀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주고 가시죠.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에 집을 구매하셨다고 한다면 집 뭘로 샀어? 근데 가만히 추적해서 따라 들어가다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쪽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금공예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매우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금공 관련된 최신 뉴스와 부동산 정책을 항상 연관시켜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금공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어려운 용어가 조금 많습니다. MBS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잖아요. 무슨 방송국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쉽게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있으니까 주금공의 블로그도 들어가셔서 보신 다음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라고 지원하셔서 4천만 원 이상의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누리시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이것만큼은 주금공 지원하면서 좀 알아두고 들어가라 하는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고 이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 모든 얘기들이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학생인지라 이게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때일수록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주금공이 지금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고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주택연금 쪽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주택상품 대출 쪽 이쪽을 잡으실 텐데 그쪽에 관련해서 지금 주택연금 시장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대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사를 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